뭐를 볼 수 있었을까요? 이 생각이 2000년을 거슬러 오던 달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달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가르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의 주위를 도는 뱅글뱅글 돌고 있는 하나의 위성에 불과한 것으로 존재적 지위가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해리엇이 보지 못했던 것을 갈릴레오는 봤던가? 그 비밀 중에 하나는 예술입니다. 과학과 예술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어떤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예, 과학, 인문과 예술을 말하다 세 번째 강의. 오늘은 그 티코 브라헤와 하늘의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과학과 건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전통적인 우주관에 따르면은 지구가 우주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지구는. 그리고 지구 위에 달이 있습니다. 달 밑의 세계가 지상계입니다. 지상계는 온갖 종류의 변화와 생성소멸이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달 위의 세계는 천상계로서 천상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생성소멸도 없고요. 영원한 원운동만이 천상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 밑의 지상계의 세계와 달 위의 천상계는 이렇게 확연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달과 수성, 그 위에 금성, 그 위에 태양, 그 위에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별, 이런 천체들은 유리와 같은 수정구에 붙어서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그 수정구는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이게 천상계를 구성하는 에테르라는 제5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찰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큰 수정구들이 아무 힘들지도 않게 하루에 한 바퀴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달이 지상계와 천상계를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반면에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관해서라는 책을 내면서 이 오래된 구도를 뒤집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도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 지구의 위치가 우주의 중심에서 다른 행성들과 같은, 즉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행성이 6개가 됐죠. 예, 이런 식으로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그 존재가 탈바꿈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별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이전에는 달 밑의 세상이 지상계였고 달 위의 세상이 천상계였던 반면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을 도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해지고 나니까 사실은 천상계, 지상계의 구별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조차 이런 행성들은 아마도 천구에 수정과 같은 그런 유리천구에 붙어서 회전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코페르니쿠스의 이런 체계가 금방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체계가 받아들여진 데는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도 2명의 과학자의 업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고요. 다른 한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제기한 여러 역학적인 문제들, 즉 왜 지구가 도는데 우리는 못 느끼나, 혹은 왜 지구가 도는데 화살을 쏘아 올리면 그 화살은 제자리에 떨어지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물리학적인 해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원의 형태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의 형태로 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타원의 형태로 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이전의 천문학보다 더 정확하게 행성들의 위치를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업적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 사이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티코 브라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잠깐 봐보세요. 티코 브라헤의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왼쪽의 사진은 말끔하게 그려졌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도 조금 이상하죠. 코가 좀 이상합니다. 코가. 티코 브라헤는 금과 구리를 섞은 금속으로 코를 해서 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멋으로 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젊었을 때 결투를 하다가 칼로 코를 베었습니다. 코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자기가 직접 코를 만들어서 금속으로 만들어서 그걸 달고 있었습니다. 금과 구리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괴팍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오만하고 그런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자,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티코 브라헤가 나중에 프라하에 간 뒤에 프라하에서 자기를 후원했던 그 루돌프 2세에게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티코 브라헤고요. 앉아 있는 왕이 티코 브라헤를 후원했던 프라하의 루돌프 2세입니다. 그 루돌프 2세의 뒤쪽으로는 천문 기구가 보이는데요. 그게 티코 브라헤가 만들어서 사용했던 사분이라는 천문 기계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 기구요. 이건 이제 그 하늘을 재는 기구이고요. 그 360도를 넷으로 나누면 90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천체를 4분의 1쪽으로 나눈 그 90도의 각을 재는 그러한 기계였고요. 그 루돌프 왕의 그 발 밑에는 이렇게 구겨진 종이가 보이는데요. 이 종이에는 그 우주 체계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티코 브라헤의 그 우주 체계를 그려 넣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브라헤 왼쪽으로는 브라헤 조수가 뭔가 받아 적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브라헤 뒤쪽으로는 그 수도사복을 입은 사람이 무슨 책인가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브라헤의 저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브라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주관은 당시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한 그 우주관이었습니다. 티코 브라헤가 천문학자로서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1572년에 카시오페아 자리에서 초신성을 발견을 합니다. 초신성은
그 이전까지는 없었던 별을, 새로운 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별이 혜성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티코 브라이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존재하지 않았던 별이 새로 생긴 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주장이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천체에는. 새로 별이 생긴다 하는 것은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서 보는 이해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정면으로 논박하는 새로운 천문학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그게 혜성이 아니라 신성이다, 초신성이다 라고 공표함으로써 티코 브라이는 전 유럽에서 천문학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혜성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자, 혜성은 안 보였다가 지구에서 어느 순간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 며칠 동안 보이기도 하고 2주 동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보이는데 혜성의 특징은 꼬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꼬리가 있어서 육안으로도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밝게 보여요, 어떤 때는.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자, 예전 사람들은 이 혜성이 달 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달 밑에가 지상계이기 때문에 지상계는 변화가 있고 생성소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성 같은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천상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혜성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달 아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티코 브라이가 천문학적인 관측을 통해서 이 혜성이 달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달 위에는 수정구들이 있었다고 간주가 됐습니다. 행성들의 수정구들이. 근데 혜성이 그 위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수정구를 뚫고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유리와 같은 수정구를 혜성이 뚫으면서 움직이는데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티코 브라이는 이러한 관찰로부터 유리와 같은 수정구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정면으로 논박하는 몇 가지 주장을 상당히 일찍부터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티코 브라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체계에 상당히 끌립니다.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이면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 이런 거 할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쉽게 설명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그 우주 체계를 제시를 합니다. 이게 그 158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티코 브라이가 1588년에 제시를 했던 자신의 절충적인 우주 체계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검은 점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구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랑 똑같습니다. 이 점은요. 그런데 지구에 가장 가까운 원이 달입니다. 달이고 그 위에 노란 점이 원을 따라서 회전 운동을 하는데 얘가 태양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지구의 바로 위에 달이 있고 그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행성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행성은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지구는 중심에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다른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이게 티코 브라이의 절충적인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 다른 모든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다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는 지구도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티코의 체계에서는 지구는 정지해 있습니다. 다른 것들만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티코 브라헤는 새로운 천문학적인 여러 관측 결과도 다 만족을 시키고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성서에서의 성경에서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거든요. 일상적인 경험과도 합치하는 그러한 우주 체계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지구는 중심에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다른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네, 이게 티코 브라헤의 절충적인 체계입니다. 프레드릭 2세가 벤섬을 티코 브라헤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주면서 이 벤섬의 가운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천문 관측소를 건설을 해줍니다. 예, 이름은 우라니보르. 그 뜻은 하늘에 떠 있는 성이다. 1570년대 티코 브라헤가 효신성과 해성에 대한 관찰과 새로운 이론으로 유명해지면서 덴마크의 당시 국왕이었던 프레드릭 2세가 티코 브라헤에게 자신의 국왕의 소유로 돼 있던 섬 하나를 평생 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티코 브라헤 자신도 상당히 높은 귀족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시에는 티코 브라헤 정도의 귀족은 천문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을 하지 않고 정치를 했습니다. 정치를. 아버지라든지 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다 상원 의원들, 그 덴마크의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장관들을 전부 역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티코 브라헤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천문학자의 길을 갑니다. 왕이 프레드릭 2세가 벤섬을 티코 브라헤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주면서 이 벤섬의 가운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천문 관측소를 건설을 해줍니다. 가운데 보시면 사각형의 문양이 있죠. 그걸 확대를 하면은 이런 하나의 작은 성만한 그런 천문 관측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 덴마크 국왕이 이 천문 관측소를 짓고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월급과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이 천문 관측소에 있는 엄청나게 비싼 기기들 이런 것들을 전부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을 대주고 했던 것이 그 당시로 봐서 전혀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전혀. 지금의 가격으로 따졌을 때 당시에 덴마크 국왕이 티코 브라헤를 지원하는 데 쓰는 돈이 미국 정부가 나사에 지금 쓰고 있는 돈 정도에 해당된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고요. 이거를 짓고 유지하는 데 들었던 돈이 지금의 값으로 따졌을 때 50억 불 정도에 상당한 돈이다 라는 그 어떤 평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지원을 덴마크 국왕이 이 티코 브라헤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름은 우라니보르. 그 뜻은 하늘에 떠 있는 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당시에 그럼 왜 국왕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국왕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을 이 천문 관측소에 투자를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이 우라니보르가 덴마크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왕비도 실제로 이 우라니보르를 방문을 했고요. 덴마크의 귀빈들이 오면은 그 정부 관리들이 이 우라니보르에 한 번씩 데려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가서 구경시키고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천문대를 뭐 관람시키고 티코 브라이에게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는데 근데 그렇다고 쳐도 그 목적으로 이렇게 큰 천문 관측소를 왕이 자비를 들여서 지어줬다는 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또 다른 어찌 보면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점성술이었습니다. 점성술. 예. 나중이 되면은 천문학과 점성술은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점성술은 뭐 일종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이비 과학으로 간주가 되고 천문학은 뛰어난 과학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천문학과 점성술이 아직 분화가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티코 브라헤나 케플러 같은 천문학자들은 뛰어난 천문학자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점성술적인 예언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라니보르는 밖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땅에 굉장히 아주 미세한 요동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티코 브라헤는 스티에르네보르라는 천문대를 땅 속으로 묻었던,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관측소를 하나를 더 짓습니다. 이 스티에르네보르는 별의 성이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이 스티에르네보르의 왼쪽에 문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지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거기에 벽이 4개인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벽에는 2명의 천문학자들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 고대 천문학자부터 코페르니쿠스까지 6명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그들이 남긴 업적을 옆에다 족자로 걸어서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마지막 벽에는 자기 자신의 초상과 그리고 자기의 천문학적인 업적을 잇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미래의 천문학자 1명, 티코 브라헤는 이 천문학자의 티코니아드라는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그 천문학자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자기의 초상화 밑에는 자기의 업적을 적은 족자를 해놓는 대신에 Quid si sic,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 하나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의 의미는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티코 브라헤는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체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천문학자들은 다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만일 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자신의 선임자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거기다 적어 놨습니다. 자, 우라니보르의 그 관측소의 내부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밑에 지하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공간은 그 속이 어땠는지 알 수 없는데요. 다행히 티코 브라헤가 1598년에 저술한 복원된 천문학을 위한 도구라는 책에 우라니보르의 내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은 티코 브라헤가 만든 여러 가지 기계들, 천문 기기들을 설명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티코 브라헤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기기 중에 가장 자랑할 만했고 또 가장 값비쌌던 기기가 저 한쪽 벽면을 덮고 있는 사분입니다.
저 4분위는 둥그런 이런 원호 같은 그 눈금은요. 눈금자는 반지름이 한 2m 정도 됐던 눈금자입니다. 보통 4분위는 그 90도 각도가 1도 간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크면 클수록 그 1도를 또 나눌 수가 있겠죠. 1도를 60으로 나누면은 그 하나가 1분입니다. 예, 저 4분위는 1분의 단위가 다 표시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1도를 60개로 나눈 1분의 단위가 다 표시가 돼 있고 실제로 1분의 한 10분의 1까지 관측이 됐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정밀한 관측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계였습니다. 4분위의 이제 앞에서는 티코 브라헤 자신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요. 티코 브라헤가 하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기 벽면에 난 작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분위 주변에는 3명의 조수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명은 눈금을 읽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밑에 있는 조수는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조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티코 브라헤는 실제로 이 우라니보르에 상당히 많은 그 조수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건물의 내부가 보이는데요. 맨 위에 그 2층에는 천문 관측 기기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은 천문 관측을 했던 천문학의 방입니다. 예, 굉장히 밝고요. 지금 낮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밝고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은 티코 브라헤에 따르면 빛의 학문입니다. 빛의 학문. 예. 1번 관측 기계는 티코 브라헤가 설계했던 움직여서 갖고 다닐 수 있는 4분위고요. 2번은 혼천입니다. 우주의 모양을 모형으로 만든 것이고요. 3번은 시차라는 각도를 측정하는 각도계입니다. 굉장히 정밀한 각도계고 4번은 6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60도를 6으로 나누면 60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60도의 각을 가진 관측기구여서 6분이라고 불렸던 그런 관측기구들입니다. 2층에는 이런 천문 관측이 이루어졌고 천문 관측에 사용되는 그러한 기구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1층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의 한 가운데는 직경이 1.5m에 이르는 구리로 만든 우주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별이 1000개 이상 정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티코 브라헤가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제작을 했던 그러한 그 모형이었고요. 이 도서관에서는 티코 브라헤의 조수들 그리고 또 이 섬을 방문했던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관측 결과를 놓고 토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티코 브라헤의 도서관은 여러 관측 결과들, 여러 지식들을 한 곳에 모으는 그러한 공간이었고요. 역시 창문이 있고 밝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하실은요. 연금술 실험실이었습니다. 티코 브라헤는 그 목적은 정확히 알기 힘들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연금술 실험실을 우라니보르의 지하실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한 가지 추측은 자신의 가짜 코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어떤 금속의 비율을 알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의학적인 목적을 때문에 아마 연금술 실험실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연금술 실험실은 특징이 일단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고 어두워요.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천문학이 빛의 학문인 것에 반해서 연금술은 어둠의 학문이었습니다. 적어도 티코 브라헤에게는 자신이 했던 천문학과 점성술이 하늘의 학문인데 반해서 연금술은 땅의 학문이었던 것입니다. 티코 브라헤에게 점성술은 천문학과 뗄 수 없는 것이었고 높은 지위를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임에 반해서 연금술은 아직도 상당히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당시에 티코 브라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금술을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를 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금술을 하던 사람들, 연금술을 바탕으로 화학 실험을 하던 사람들은 그런 시선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리바비우스는 독일의 화학자였습니다. 연금술이라는 대표적인 책을 썼고요.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화학 실험에 대한, 실험 기구에 대한 아주 자세한 상세한 설명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책에서 리바비우스는 화학자의 실험실이라는 화학의 집을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화학의 집에 너무 많은 창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창문이 있고 이 안에는 굉장히 밝게 유지가 되겠죠. 화학이 다른 사람들이 연금술이라고 불리는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그런 학문이 아니라 화학도 나름대로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빛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학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시도였던 것입니다. 자, 우라니보르의 도서관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놓고 토론을 하고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모으고 있고요. 뭐 요즘 많이 되는 말로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설계하면은 지식의 융합이 더 잘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캐빈디시 연구소의 설계도는, 실제 설계는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생각을 그 건물 안에 구현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건축을 담고 건축은 과학을 담는다. 사실 최근에 과학과 건축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주목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공간을 설계하면은 지식의 융합이 더 잘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공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군부와 대학 교수들이 MIT에 만들었던 레드랩이라는 실험실입니다. 이 레드랩은 이름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Radiation Laboratory, 방사능 연구소라는 의미입니다. 역설적인 거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은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실제 목적을 감추기 위해서 방사능 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연구소의 실제 목적은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였습니다. 이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각 대학에서 뛰어난 물리학자들, 뛰어난 전기공학자들, 뛰어난 전자공학자들, 통계학자들, 화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연구를 시키는데요. 레이더에 몇 가지 중요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파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마그네트론이라고 불렸던 장치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핵심 부품이고요. 마그네트론에서 마이크로파를 만들면은 안테나를 통해서 쏴야 됩니다. 마이크로파를 쏘면은 얘가 쭉 나갔다가 금속에 부닥치면 다시 돌아옵니다. 안테나에서 그걸 받아서 리시버, 수신기로 그걸 돌립니다. 수신기에서 신호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수신기에서 처리된 신호를 표시기, 인디케이터에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전체를 팔을 변조를 하는 모듈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부품인데, 그 당시에 대학에서 차출했던 과학자들은 다 학과 단위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리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과 뭐 이런 형태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부품별로 배치를 합니다. 네, 1층에 보는 맨 밑에 있는 것이 리시버 랩입니다.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와 안테나 랩이 있고요. 위에 보시면 마그네트론 랩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모듈레이터 랩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부품별로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전공을 했던 물리학자와 전기공학자, 전자공학자들이 한 방에서 정말 책상을 마주보고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쓰는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람들이 연구를 진척을 시키고 그 목표했던 결과들을 얻어내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 보시는 그림은 미국에서 초전도 가속기 연구소를 설계할 때 연구소의 복도를 설계했던 개념입니다. 그 연구소의 복도가 조용하고 한가한 것이 아니라 마치 시장처럼, 뭐 푸드코트처럼, 광장처럼 그렇게 왁자지껄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컨셉으로 복도를 설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실험을 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이게 해서 그들의 지식을, 그들의 서로 다른 전문성을 섞어서 새로운 결과들을 좀 얻어내 볼까 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19세기 후반에 설립한 캐번디시 연구소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캐번디시 연구소는 맨 왼쪽에 1층, 2층, 3층짜리 그 3층짜리 건물로 설계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설계도는 연구소의 첫 소장을 했던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는 그 물리학자와 포셋이라는 건축가가 같이 협력해서 그 기본 도안을 만들었던 그러한 설계도입니다. 제임스 클럭 맥스웰은 과학에서의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학자였습니다. 맥스웰은 수학이나 이론 물리학에 아주 뛰어났지만 동시에 또 상당히 재주 있는 실험가이기도 했습니다. 맥스웰은 굉장히 정교하고 정밀한 측정 실험이 물리학의 지평을 넓혀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캐번디시 연구소를 지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런 연구자를 위한 실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생들, 학생들의 교육을 보조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실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학부와 대학원에서도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지만 당시는 사실은 그런 구별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맥스웰은 정교한 연구 실험이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대학은 학생들의 보조 수단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보조수단으로서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맥스웰이 생각했던 그 정밀한 실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와서 막 이것저것 시험해보는 그런 형태의 실험과 잘 공존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연구소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연구소의 1층은 맥스웰이 생각했던 그 정밀한 실험들을 위해서 설계됐던 공간입니다. 2층은 주로 학부생들을 위한 실험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계됐던 공간입니다. 자, 1층과 2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1층의 맨 구석에 있는 B라고 적힌 방에는 굉장히 정밀한 자기, 즉 자석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장치들이 놓여 있었고요. C방에는 표준 시계가 아주 정교하고 진동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러한 표준 시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1층에 F라고 써진 방은 교수인 맥스웰 자신이 실험을 하던 그러한 방이었습니다. 반면에 2층은 L이라고 써진 큰 방이 학부 학생들이 실험을 배우던 방이었고요. M은 교수 연구실이었습니다. 맥스웰 자신의 연구실이었고요. N은 기기를 준비하는 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계들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P라고 써진 오른쪽 끝방이 강의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1층과 2층의 차이를 지금쯤이면은 짐작하시겠죠? 자, 1층의 B방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층은 복도가 없습니다. 복도가 없어요. B방을 가기 위해선 C를 거쳐야 되고, C에 가기 위해선 D를 거쳐야 되고, D에 가기 위해선 교수방을 지나쳐야 됩니다. 그리고도 한참 더 가야지 정문으로 들어가서 맨 끝에 있는 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와 C 같은 정밀 실험이 이루어지는 방에 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학부 학생들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대학이 저 공간을 학부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었으니까요. 대신 접근을 굉장히 어렵게 함으로써 1층의 공간은 맥스웰이 생각했던 연구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2층의 공간은 맥스웰이 생각했던 교육을 위한 예증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특화를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캐빈디시 연구소의 설계도는, 실제 설계는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생각을 그 건물 안에 구현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과학과 건축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과학은 건축을 담고 건축은 과학을 담는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대에 황금기가 있었다. 아주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지혜로웠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신은 인간이 자신이 우주를 만든 비밀을 이해하기를 바랄 것이다. 천문학이 케플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발전했을까요? 케플러는 비텔로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케플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요. 뉴턴은 데카르트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가 진화하고 지식은 더 많아질 것이다.